초기 단계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증상이 가장 극심한 상태, 요 시기에 이제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유연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겠죠. 실제 자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뇌 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관계가 대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 자신의 경계도 대부분 좁혀져 있기 때문에 뇌 외적인 이런 자원이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자기 상실이죠. 초기에는 이러한 자기 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담사를 처음 만날 때 상담사에 대한 나포가 아직은 형성이 덜 돼 있다. 그러면 치료자가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내담자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내담자와의 라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다. 양가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싫어지는 양가 감정. 이때는 보통 이제 이게 상담을 와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 와서 평소에는 관계가 많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담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말을 잘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뭐 극적절한 피드백을 해주고 하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지옥에서 갑자기 천당으로 온 느낌. 근데 그게 또 가면 원 상태로 요요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인내심으로 포용을 해줘야 된다. 여기 인내심으로 포용해준다는 건 뭐냐면, 내담자들이 상담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과잉 행동을 하거나 또는 표현을 잘 안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뭐냐면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수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섣부른 개입보다는 내담자의 그 상태에 적절하게 보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상담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서포트해주는 하나의 동반자다라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럼 내담자들은 대부분 어떤 대인관계를 갖고 있을까?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좁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아주 긍정적으로 투사해서 치료자를 마치 신적인 존재로,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기까지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전에 내가 여기에서 상담을 다른 데서도 해봤는데 그때도 내가 이 실망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이 상담하는 이 상담사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투사라고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생긴다? 관계에서 생긴다. 대부분의 어떤 문제는 결국은 관계를 회복시키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대상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 때문에,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해결되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근데 관계 해결은 하지 않고 마음의 어떤 그 부분만 해결하면 일시적으로 편안함은 오지만 또 그 관계는 계속 지속되니까 회복이 힘들어지는 거죠. 전개 단계가 되면 내담자는 이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직면해야 돼요. 근데 그 직면하게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치료자의 역할이에요. 그부터는 이제 슬슬 풀려 나오겠죠. 금방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입술을 바로 떨으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그게 비언어적.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또는 약간 옅은 미소를 보일 때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게 만드는 거죠. 상담 과정에서 무엇은 내용에 대한 것, 컨텐츠에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는 어떤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이걸로 프로세스예요. 상담할 때는 이 컨텐츠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이 내담자의 삶을 내가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이 내담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충분히 다 듣고 나서 내가 해야지. 굳이 내가 미리 당신은 뭐야? 라고 진단명을 내리는 건 위험해요. 그 진단명이, 아니, 트라우마네? 라고 해버리면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하는 모든 걸 내가 잣대를 들이대야 되니까 오류가 나기 쉽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시켜요. 체크를 하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이 그 검사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우울증이야. 진단명을 내리는 게 가장 매뉴얼이 쉬워요. 이건 트라우마야. 뭐야? 에릭슨이라는 사람도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 내담자가 와도 진단명을 쓰지 않는다. 진단명을 쓰는 순간 그 진단명으로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온전히 이 사람을 내담자를 만나라. 왜냐면 어떤 심리적 이론이나 진단명도 한 사람의 삶을 대변하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상담사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걸 통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현상이 현재는 우울증으로 드러나 있는 이 부분을, 이 우울증이 그 이전에 어떤 불안을 일으켰고 또 이 우울증과 불안의 그 뿌리는 결국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경험에 의해서 발생된 거라면 이거를 온전히 이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힘든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되고, 근본적인 뿌리는 트라우마라면 그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분리시켜 낼 수 있는 부분까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체크했는데 현재 자기가 자발적 기입식이잖아요. 거기 나온 게 우울증으로만 나왔다면 이 사람에는 우울증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으로 치료를 한 6개월, 1년 하다 보면 정세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맞네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우울증은 드러나 있는 정세고 그 뿌리는 트라우마란 말입니다. 트라우마 관련된 정서는 안에 있으니까 우울증은 뭔가 개선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계속 뭐냐면 불안을 야기시킨다든지 계속 별거 아닌 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잘못된 어떤 동작이나 어떤 행위가 반복에 의해 생성되면 이거 고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뭐냐면 원점으로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리셋시켜가지고 훈련을 반복시켜가지고 그래야만 그 앞에 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앞에서 못 잡아주고 코치가 만약에 야, 너 이거 문제 있으니까 요거 요렇게 고쳐.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그것만 고치면 이게 그동안에 잘못 기초 프레임 짜놓은 거하고 그 수정한 거하고 엄마한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인 부분도 제일 좋은 건 내담자를 온전히 만나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주고 그 사람의 변화를 촉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과연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뭔가 온전히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아는데 근데 이게 힘든다면 현실적으로는 결국 뭐냐면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심리 검사지를 만드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면 그건 나쁜 거냐?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요를 이해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해하는 데 활용하지 않고 이거를 진단명으로 확정해 가지고 해버리면 이거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이제 과거 프로세스를 다루겠죠. 뭐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뭐 이야기를 보통 이제 내담자가 오면 뭐 이런 이론들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면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십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쓰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제한테 수업을 받아가 뭔가 시험 시작할 때는 이걸 쓰라고 권유를 해줍니다. 체크리스트하고. 왜냐면 이걸 통해서 그래서 본인이 우울해서 왔다면 우울증 척도 검사하면 돼요. 불안에 대한 검사지가 다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요 지수가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지수가 좀 어떠시네요. 요즘 또 뭐까지 나오냐면요. 그게 이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게 갖춰지면 좋죠. 스마트팜 지우 산업학과 하잖아. 지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섯을 뭐 하고 하우스에서 키우고 이런 걸 막 하는데
그거다가 이제 제가 상담하는 책상을 하나 놔요. 그럼 뭘 하냐면 저쪽에서 자기들 설문지 검사를 막 해요. 검사하고 나서 현재 상태를 검사를 해요. 근데 검사가 옛날에는 뭐 손가락에 이렇게 깨가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원시적으로 했는데 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딱 앉으면 머리에 뇌파 측정기를 딱 댑니다. 시간도 안 길어요. 2분만 딱 하면 뭐까지 나오냐면 이 사람의 현재 뭐 근육 긴장도나 스트레스 척도나 뭐 자율신경계 이런 게 전부 다 나와요. 뭐 자율신경계가 나오면 거기에 이 사람이 불안 지수나 스트레스 지수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치유 솔루션을 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기 위한 솔루션을 뭘 하냐면 호흡, 이만 훈련을 쫙 시켜요. 근데 실제로는 하기 전, 하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다시 재검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그래서 호흡 몇 번 쉬기고 다시 또 사후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도 변화가 절반 이상은 다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심리 검사에도 저는 기계를 도입하면 엄청 좋죠. 병원에서는 이미 그걸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몸 검사하는 거 체성분기 있잖아요. 인바디 검사. 그거보다 이제 더 진화된 거죠. 뇌파를 가지고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아봐 주니까. 그런 걸 이제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저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접목이 가능하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그런 산을 하나 갖고 계시면 다양한 창의적인 걸 이제 넣어줘야 돼. 아, 저거 가니까 뭐가 다르더라는 거. 그래서 여기 왔는데 뭐 산바람을 막 보내주는 걸 한번 체험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조격을 따뜻하게 감시킨다든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제일 먼저 들어오면 체험단은 현재 상태에서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바람 쏘여주고 조격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그 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면 마우스를 가지고 뇌파악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이 이렇게 하다가 뜨면 다 가라앉히는 훈련. 요게 쫙 하다 보면 이 뇌파가 안정적인 뇌파로 바뀌거든요. 그럼 자율신경계도 다 바뀌고 물질까지 다 바뀌어버려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그거를 나중에 체험은 그렇게 시키면 되고,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운동할 때도 그 시스템 적용하거든요. 처음 들어오면 체지방 검사를 먼저 시켜요. 그리고 이 운동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또 검사시키잖아요. 우리 상담도 앞으로 이제 그런 기계를 이용하면 도움되겠지. 더 아마 도움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AI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거고. 초기 단계에는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변화 단계는 현재 프로세스를 점점 이제 높여간다. 내담자와 치료자는 이제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친구의 관계가 됐다. 요 단계까지 가야 된다면 말이죠. 종결 단계가 되면. 그다음에 문제는 이미 뭐가 돼버립니까? 배경이 되고 치료자의 관계가 전경이 된다. 그다음에 독립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제 내담자 스스로 나는 이제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 치료 효과가 상담센터에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파급되도록, 그걸 우리 일반화라고 합니다. 치료자와 지나치게 융합되지 않게 한다. 그 융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담사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안 편해진다. 그게 이제 의존적이고 융합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뭘 해줘야 되면, 계속 내담자가 독립적으로 혼자 쓸 수 있도록 그런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상담 뭐 이론 기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뭐 자문을 구하거나 뭐 조언 구할 때 주로 뭐 하나요?
주로 뭐 해주시나요? 심리 치료의 기법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대화. 모든 건 대화입니다, 대화. 좋게 보면 네. 에너지고 네. 기운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상담을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해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 내 성향, 내 스타일, 거기에 맞는 나를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수업할 때 어떤 때는 막 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하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언을 이만큼 스펙트럼이 크다는 건 내 능력이에요. 내가 요것밖에 못해서 나 요것만 쓰는 거하고 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 요거 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접촉도 제대로 못한 거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면 내가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왔다. 야, 나 아까부터 기다려. 나도 바빠. 왜 네가 앞에 서야 되는데?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하면 던져줘야 돼요. 그걸 농담삼으로 던지든 뭘 하든. 그래 한번 부딪혀 놓고 막 하면 그래 오늘은 네 그러면 한번 앞에 서라. 다음부터 이래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하면 내 안에 미해결된 가치는 자기 손해를 못 보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가 꼭 간다라고 자기가 여기지 않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는 걸 무시해버리고 네, 맞아요. 자기에게 도움되는 걸 우선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요 사람하고 할 때는 내 모든 걸 다 여기 에너지 쏟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옆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뭔가 안 편하지. 왜 안 편하냐 또 들다 보면 너무 곧은 거예요. 곧은 거. 곧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있는데 저건 사실은 이제 다름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정서는 저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이런 과가 있잖아. 근데 그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편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주로 안 만나면 돼요.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얘가 또 나를 담금질하네. 나를 담금질. 담금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여무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탄탄해지는 것. 우리가 쇠를 담금질한다잖아요.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피상층이죠. 밖에 껍데기로.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정서하고 별개니까 우리 이 존재에서는 그걸 뭔가 좀 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얘는 이런 애야. 그러니까 앞에 그 전에는 쉽게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밑바닥에 정서하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은 내 감정이 아니거든요. 내 감정에 대한 어떤 느낌에 대해서 내가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네라는 걸 보는 게 우리가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때는 알아차림이 없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는 이 대상이 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 이것도 또 다른 나이지 라고 알아차려버리면 나를 만나는 거잖아. 그 어떤 사람이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냐? 나로서 존재하는 거. 나로 존재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이 전제되면 그 어떤 대상과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나는 신경 쓰지가 않아요.